안녕하세요. 저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남들은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슬픔을 저는 여러 번이나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살다 보니 아픔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군 단위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한테 듣기론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진 혼자 힘들게 일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몸이 고돼서 그런지 술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술 좀 제발 그만 드세요. 아빠 요즘에 술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도 더 시커매진 것 같고 눈에도 핏발이 서 있잖아요. 알았어. 아이, 우리 아들이 먹지 말라는데 오늘은 그만 먹어야지. 그나저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는데 아직 그만큼 돈 모으려면 한참 남았네. 아버진 늘 저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고생을 그만하시고 건강을 위해 술도 끊으시길 바랬죠. 하지만 저희 아버진 점점 더 술이 늘어가셨고 제가 고등학생 땐 결국 술 때문에 병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아버진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우가, 이 애비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 애비가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 한다. 내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저희 아버진 제가 19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집과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가지 않고 공장을 다니며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가족도 없는 혼자였지만 항상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은 돈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으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절 응원하고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저희 집과 차로 20분 거리의 군 단위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렸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 아내는 둘 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비 처가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님께선 제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도 저를 흔쾌히 받아주시더군요. 자네, 난 자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자고로 남잔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처자식도 열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거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진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정이랑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서정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저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25살의 나이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이 워낙 다 좋은 분들이라 결혼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마다 항상 아내랑 같이 처가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는가? 배고플 텐데 얼른 와서 밥 먹게. 내가 자네 좋아하는 음식 잔뜩 차려놨거든. 와, 어머님, 저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라면 밥 2공기는 뚝딱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1공기 더 퍼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고 말고. 아이, 한 공기가 뭐야. 두 공기든 세 공기든 다섯 공기든 마음대로 먹어. 난 우리 김서방이 밥을 잘 먹어서 참 좋아. 원래 잘 먹어야 복도 잘 들어오는 거거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고 저한테 칭찬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는 분들이었죠. 저희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정말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업이 미용사라서 항상 제 머리도 직접 잘라주곤 했어요. 여보, 사업하는 사람이 머리가 지저분하게, 이게 뭐야. 명색이 와이프가 미용사인데 머리는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그런가? 내가 보기엔 이 머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긴. 자, 얼른 앉아보세요, 손님. 손님은 저희 미용실 VIP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제가 알아서 예쁘게 잘 잘라드리겠습니다. 아참, 커트비는 공짜예요. 대신 주기적으로 와주셔야 돼요.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제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잘 지내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자식을 낳기 전엔 그 행복을 모른다더니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에 이런 큰 행복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저희 딸이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땐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질렀고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보, 방금 우리 혜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맞지? 그치? 혜진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빠 하고 한 번만 더 해봐. 어? 아이를 한 번 낳아봤으니 둘째 땐 감동이 덜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준수 눈매가 나랑 정말 닮은 것 같지 않아? 난 세상에 내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나 우리 애들은 꼭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라고. 아내가 행운의 여신이라도 되는 건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제 사업도 점점 잘 돼갔습니다. 처음엔 직원을 딱 한 명 두고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젠 직원도 5명 넘게 두고 그래도 제 또래 사람들보다 꽤 많이 벌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저희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냈던 걸까요? 이대로 저희 애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5살이던 저희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툭 하면 다리에 멍이 들고 늘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도 가지고 놀지 않고 이유도 없이 구토를 하기도 했죠.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해보자.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저희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저희 둘째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소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이 조그만 게 아플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큰 병에 걸리냔 말이야. 그 이후 저희 둘째 아들은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주사를 맞으면서 아파서 우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준수야,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아픈 주사도 씩씩하게 맞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준수 좋아하는 과자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은 곳도 다 갈 수 있어. 진짜요? 진짜 주사도 잘 맞고 약도 잘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준수 씩씩한 어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빠는 우리 준수 믿어. 준수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될 거니까 이 정도 아픔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독한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토를 하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씩씩했어요. 한 번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저랑 아내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우리 가족 그렸어요. 나 병 다 나으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놀이공원에 놀러 갈 거예요. 그러자 당시 8살이던 저희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준수야, 너 병 다 나으면 누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재밌는 거 많이 타자. 너 회전목마 알아? 누나랑 나중에 회전목마 탈래? 비록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지만 그래도 아들이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어서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입원했던 다른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완치돼서 나간 아이를 볼 땐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가도 치료 끝에 세상을 떠난 아이를 봤을 땐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이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나중에 다 나오면 동물원에 놀러 갈래요. 그리고 겨울엔 눈썰매도 타고 싶고요. 엄마, 아빠랑 누나랑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싶어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아직 크리스마스 되려면 7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래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도 할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엄마가 우리 준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티 열어줄게. 하지만 저희 아들은 크리스마스를 불과 17일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것이 힘든 병마 싸우다가 결국엔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 슬퍼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도 맨날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줬어야 하는데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 준수야,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줄 거지? 그렇게만 해주면 엄마가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우리 준수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어? 저 역시도 아들이 떠나가고 나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희 아들 또래 어린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이러시더군요. 김서방, 많이 힘들지? 나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밤마다 우리 손주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아빈 자네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머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준수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가 본 어린애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우리 준수가 이렇게 떠나버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말고. 그런데 김서방, 자네한텐 자식이 준수만 있는 게 아니라 혜진이도 있지 않은가? 준수는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로 떠났지만 남은 혜진이는 잘 키워야지. 자, 이거 내가 자네 먹으라고 삼계탕 끓여온 건데 이거라도 먹고 힘 좀 내보게. 자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자네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머니. 저 우리 혜진이 위해서라도 힘을 내볼게요. 어머님도 슬프실 텐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장인 장모님이 저희 부부를 위로해주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잃은 슬픔이 어디 쉽게 가시겠나요? 저랑 아내는 밤마다 서로 끌어안고 숨죽여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랑 같이 또 울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도 또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선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야. 엄마랑 아빠 울지 않았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요. 나 그렇게 어린애 아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밤마다 맨날 몰래 울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지난번에 나한텐 준수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도 않고 맨날 웃으면서 지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맨날 울고 있으면 준수가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수를 위해서라도 웃으면서 지내요. 네? 그래, 우리 혜진이 말이 다 맞네. 준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지내야지. 혜진아, 엄마 아빠 이제 안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웃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준수 만나면 꼭 다 얘기해 주자. 알았지? 저희 딸은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정말 의젓하더군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게 딱 이런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딸을 생각해서 더 강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에 더 집중하고 아내도 미용실을 정말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도 점점 더 잘 돼가고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웃음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중학생이던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진아, 아빠 이제 돈 잘 버니까 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가 학원이든 뭐든 다 보내줄게. 에이,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거든요. 나 학원 보내줄 돈 있으면 아빠 양복이나 하나 더 사 입으세요. 사업하신다는 분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이게 뭐예요? 저희 딸은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애교도 있고 상냥한 성격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도 가혹한 걸까요? 한번 잘 되기 시작한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이번 달에도 남는 게 없네. 내가 집안의 보탬이 돼야 하는데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당신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미용실 하면서 버는 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잘 될 때도 올 거야. 저는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더군요. 그 사이에 공부를 잘하던 저희 딸은 명문 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중에 가진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딸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더라고요. 혜진아, 너 대학교 합격한 기념으로 아빠랑 같이 옷 사러 갈래? 아빠가 우리 혜진이가 사고 싶어하는 옷 다 사줄게.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면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녀야 하니까 화장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아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줄 테니까. 하지만 착한 저희 딸은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빼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의젓하더니 여전히 어른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학교랑 집이 멀어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하나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한 달에 한두 번 딸이 집에 내려올 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주 만에 딸이 집에 왔는데 살이 너무 빠져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혹시 딸이 다이어트라도 하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진아, 너 설마 다이어트 하니? 지금도 날씬한데 뭔 살을 더 뺀다고 그래? 아니,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자꾸 살이 저절로 빠지네요.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 여보, 혜진이 갈 때 반찬 좀 싸줘야겠어. 엄마 밥을 안 먹어서 살이 쭉쭉 빠진다잖아. 그래서 그날은 딸한테 집에 있던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살이 점점 더 빠져가는 거예요. 혜진아, 너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니? 살이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지.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잖아. 그러게요. 자꾸 요새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너무 아파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알고 보니 딸은 대학에 입학한 후 살이 10kg 넘게 빠졌다고 하더군요. 저랑 아내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세상에 저희 딸이 신장 희귀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저랑 아내는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준수도 아파서 일찍 떠났는데 왜 혜진이 너까지 이런 큰 병에 걸리냔 말이야. 아들을 큰 병으로 인해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까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세상이 저를 골려주려고 작정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미용실을 그만두고 딸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저는 병원비와 약값을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제 사업이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라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거든요. 하필이면 저희 딸이 걸린 병이 희귀암이라 기존에 있던 약이 아닌 신약을 써야 돼서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주사비는 한 번 맞을 때마다 400만 원이 넘었고 먹는 약도 3주에 150만 원이었어요. 약값이랑 주사비만 1년에 1억 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입원비랑 검사비 같은 것까지 하면 무지막지한 돈이 들겠더라고요. 저는 대출도 잘 나오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나갈 땐 제 전화를 반갑게 받던 사람들이 제가 돈이 없어지니까 저를 외면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저 경욱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모자란데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경욱아, 나 지금 출장 와 있어서 정신이 없거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따라간다고 제가 돈이 없어지니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더군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만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난 아빠 자격도 없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치료비 하나 마련 못하고 나 같은 건 아빠도 아니야. 아빠, 울지 마요.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다가 잘 안 된 건데 그게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나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고 해도 아빠 원망 안 해요.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겨우 그런 걸로 아빠를 원망하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우리 혜진이 치료비 당신이 못 구하면 내가 구하면 돼.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어.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들한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대리운전도 뛰면서 아내한테 돈을 보냈어요. 아들이 일찍 떠났기 때문에 딸만큼은 꼭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2주 만에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치료비 좀 구해왔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져. 뭐? 당신이 그 돈 어디서 구해왔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셨어. 그러니까 괜히 악자까지 돈 번다고 무리하지 말고 쉬면 살아 말이야. 저는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말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가에 찾아가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딸 치료비는 제가 마련해서 했는데 이렇게 손 벌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돈 빌려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부담은 덜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고? 그런데 옆에 있던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말을 뚝 자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맞네, 맞아. 내가 그 돈 빌려줬어. 우리 손주 병원비인데 당연히 우리가 빌려줘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이 장인어른 몰래 돈을 빌려주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내가 자꾸 지인들한테 빌렸다면서 돈을 가져왔어요. 제 주변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내가 워낙에 인간관계가 좋은 덕분인지 여기저기서 많이 빌려주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나밖에 안 남은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딸은 3년 만에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혜진아, 너까지 가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제발 가지 마. 엄마가 이렇게 빌게. 엄마가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라. 제발.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요? 자식 둘을 모두 다 잃은 이 심정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옛말에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하죠. 저희 부부는 그걸 2번이나 겪었으니 아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비통한 마음에 허공을 향해 소리도 질러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건 길에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슬퍼도 저희 부부에겐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인들한테 빌려온 돈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 울면서도 지방에 내려가 계속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가 절 보자마자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여길 왜 와? 나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세상 떠난 우리 애들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단 말이야.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나가. 제발 나가라고. 여보,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애들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지. 필요 없어. 나 당신 얼굴 보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맨날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느라 얼굴 시커매진 것도 보기 싫고 손바닥에 굳은 살 베긴 것도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니까 나가. 나 혼자 있고 싶다니까. 그때까진 아내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저한테 그걸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예전엔 수수하게 다니던 저희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고 안 뿌리던 향수까지 뿌리는 거예요. 게다가 집에 못 보던 옷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도대체 요새 뭘 하고 돌아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뭘 하고 다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다시 내려가서 맨날 하던 막노동이나 해. 아낸 그 이후에도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오랜만에 저를 봐도 맨날 짜증만 내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착하고 다정하던 아내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또 지방에서 일을 하고 2주 만에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집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저희 집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다른 집이랑 착각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집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아내가 왜 행동이 이상해졌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방금 우리 집에서 나간 그 남자 누구야? 나 없을 때 도대체 어떤 놈을 우리 집에 들이는 거냐고? 그러자 아내는 처음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들켰네. 여보, 미안한데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지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 나 딴 남자 만나고 있었어. 나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당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 아주 이골이 난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 탓이야. 당신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딸 더 좋은 약 쓰고 낳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뭐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니까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여태까지 우리 애들 그렇게 되는 동안 나랑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힘내왔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딴 남자를 만나는 건 뭐고 이혼하자는 얘기는 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나 당신이랑 살기 싫다니까. 나도 당신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말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 사이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냥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서기만 하면 끝 아니야? 나 솔직히 여태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당신 사업은 망해가지 우리 딸은 아프지. 그 사이에서 나 혼자 아등바등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발 숨 좀 쉬고 살아보자.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진짜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저는 아내가 저를 두고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계속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랑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완강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자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김경욱 씨,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발 이 힘든 고리 끊어내고 각자 인생 삽시다.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요. 아내가 마치 남한테 얘기하듯 존댓말까지 하며 그렇게 얘기하자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가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제가 못난 남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착하디 착한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게 저인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저랑 이혼하고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 이제 갈게. 나 이제부터 당신이랑 살 때와는 다르게 호강하면서 살 거야. 나 지금 만나는 남자가 돈도 많고 능력도 좋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나 같은 여자는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큰 소리치며 잘 살아.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서 매정하게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아내한테 배신감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하더군요. 노가다 작업복에 매달 빚 갚느라 통장에 30만 원도 없는 저 같은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론 아내한테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바람이 나서 절 버리고 갔는데 이제는 제 아내까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저를 떠났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워도 저희 아내만큼은 안 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저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처와 이혼을 한 후 바로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혼했다는 사실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힘들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식 둘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아내는 바람을 펴서 이혼했지.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이어나가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씩 저희 애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혜진아, 준수야,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잘 지내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아빠가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테니까 꼭 기다려줘. 알았지? 그렇게 저는 저희 애들과 일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타국 생활에 적응도 되고 돈도 조금씩 다시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한국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지의 산소를 돌보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렇게 5년 만에 벌초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날이 전처의 생일이더라고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애들 엄마 아빠로서 가끔 연락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처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전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 장모님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버지 산소가 전처가랑 20분 거리밖에 안 돼 벌초를 하기 전에 전처가에 방문했습니다. 전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외국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애들 엄마도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님도 안 받으시길래 그냥 무작정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나저나 애들 엄만 요새 잘 지내나요?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안부 정도 묻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자 장모님은 당황하셨는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서정이 이제 세상에 없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던 전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장모님한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엄마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걸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네. 그런데 내가 차마 자네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 자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해서 어차피 남남이고 우리 딸은 자네를 두고 바람 피운 죄인이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자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니. 한땐 저랑 같이 살았던 아내고 저희 애들 엄마인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어머님, 그래서 애들 엄마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산소에 묻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당에 있는 거예요? 어딘지 위치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인사라도 하게 제발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건 안 되겠네. 우리 딸은 자네한테 인사받을 자격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치고 자넨 자네 인생을 살게. 우리 딸도 아마 그걸 바랄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네? 하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납골당이나 산소 위치도 절대 안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장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제야 전처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안부 정도나 물으며 지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버지의 산소를 벌초하면서도 지금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저질러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벌초를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경욱이 아니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그건 바로 제 고향 친구 호철이었습니다. 저도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호철이가 대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경욱아, 너 외국에 나갔었다며? 그런데 갈 거면 네 마누라도 데려가지. 왜 네 마누란 여기 놔두고 혼자만 갔다 왔냐? 나 5년 전에 와이프랑 이혼했어.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구나. 그래? 난 그런 줄 몰랐지. 그나저나 네 전처 되게 아픈 것 같던데. 아니, 내가 2달 전인가? 우리 와이프랑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네 전처가 있더라고. 난 네가 외국으로 떠났다는 얘긴 들었는데 와이프는 여기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저는 순간 친구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제 전처는 분명히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으니까요. 호철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전처를 2달 전에 네가 봤다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유, 아니라니까.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 얼굴도 기억 못 하겠냐? 우리 전에 몇 번 같이 식사도 했었잖아.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죽었단 말이야. 호철아, 너 그때 갔던 병원 이름이 뭐야? 나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얼른 말해줘, 얼른. 그렇게 저는 친구가 말해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병원 3층에서 봤다길래 3층으로 올라가 간호사실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안서정 환자 있나요? 아, 네. 저기 305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저벅저벅 305호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병실 안엔 장모님도 있었고 휠체어에 탄 전처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장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2년 전에 세상 떠났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자네, 여기를 어떻게... 장모님이 당황하시는 사이 전처한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처는 딱 봐도 정상이 아니더군요. 머리를 다친 건지 머리에 수술 자국이 있었고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해맑았어요. 저는 전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우리 여보다. 우와, 우리 여보.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저를 보고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매정하게 말하던 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김서방,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 주겠네. 일단 병실에서 얘기하기엔 시끄러우니까 잠깐 나가서 얘기하세. 그렇게 저는 전처를 병실에 두고 장모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자네한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부탁한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애들 엄마가 어머님한테 뭘 부탁했는데요? 우리 혜진이 아파서 치료받을 때 우리 딸이 여기저기서 지인들한테 돈 빌렸던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자네도 알겠지만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었지 않은가. 우리 딸이 그렇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사채까지 쓰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자넨 지방에 내려가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하고 대리운전까지 뛰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결국엔 그런 일까지 하지 뭔가. 뭐라고요?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그런 일까지. 그만큼 우리 딸이 혜진이를 살리고 싶었던 게지. 그런데 그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자네한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자네가 알게 되면 우리 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람으로 안 볼까 봐 나한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마침 사채업자가 집에 들이닥쳤는데 그걸 자네가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 핑계로 바람 났다고 거짓말하고 자네랑 이혼한 거야. 저는 장모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 몰래 술집에서까지 일을 하고 저한테 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 여태까지 비밀로 했던 거였대요. 게다가 저희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선 자기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저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 빚을 전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바람이 났다는 핑계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거였더군요.
장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전처가 제발 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라는 통에 여태까지 말씀을 못하셨다네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자 장모님께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자네랑 이혼하고 나선 술집 일을 그만두긴 했어. 도저히 부끄러고 자괴감 느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빚을 다 거의 갚았는데 새벽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야. 아까 봤겠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고 뇌 손상으로 지적장애 판정까지 받게 되었어. 사실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네. 뭐라고요? 어머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전 애들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 모든 짐을 짊어진 줄도 모르고 그동안 절 배신했다고 원망해왔단 말이에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고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미안할 거 없네. 다 우리 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나도 자네를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딸 의견을 존중해 준 거야. 자네도 그동안 자식을 둘이나 잃으며 엄청 힘들지 않았는가. 자네라도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 이거 다 알게 된 이상 이제 더는 그 사람 곁을 안 떠날 거예요. 절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준 애들 엄마 곁을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 위한답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가 그 사람 옆에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후 저는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 아내의 발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절 위해 그동안 고생하고 헌신했으니 이번엔 제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다쳐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그 눈높이에 맞춰서 돌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다행히 제 얼굴을 알아봐서 여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여보, 나 배고파. 나 맛있는 거 먹을래. 우리 여보님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그럼 어떤 거 드실래요? 난 볶음밥. 김치볶음밥 말고 계란볶음밥. 오케이. 내가 우리 여보님을 위해서 맛있는 계란볶음밥 해줄게요. 어린아이 같아진 아내의 모습이 이상하다기보단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내와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옆에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보님, 머리가 많이 길었는데 한번 잘라볼까요? 머린 내가 잘 자르는데? 내 머린 내가 자를래. 안 돼요. 여태까진 여보님이 잘랐으니까 이젠 내가 자를 거예요. 자,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까, 손님? 그럼 난 아이돌 스타일 할래. TV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일. 아, 그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자, 움직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잘 지내는 저를 보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장인어른도 저한테 고맙다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딸 곁에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아무래도 사위 하나만큼은 정말 잘 얻은 것 같아. 우리 딸도 자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네가 잘 살길 바래서 그랬었을 거야. 자네도 우리 딸이 배신한 줄 알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었겠지만 이젠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 같이 잘 지내보세. 그렇게 저는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아내를 정말 기적같이 다시 만나고 다시금 행복한 생활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애들도 지금 저랑 아내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사연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아내와 함께 볼 생각입니다. 지적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진 저희 아내는 이 사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아내를 향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갑자기 사연 속에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얘기가 나와서 놀랐지? 이게 다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이고 우리가 같이 이겨내왔던 세월들이야. 난 당신이 있어서 여태까지 힘낼 수 있었고 지금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가 되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아내 서정 씨,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사랑합니다.